여러분들 인트라아티큘라 이퓨전이 어떻게 생기는지 저랑 같이 논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인트라아티큘라 이퓨전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심각하게 인트라아티큘라 스트럭처를 파괴해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퓨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번 1강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트라아티큘라 이퓨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특히 중요한 것이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콜티코스테로이드와 하이루로닉 액시드의 인젝션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든 약제들의 쓰는 방법, 또 약제들의 성격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큐트 페이즈에 있는 것이 크로닉 페이즈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이미 생겨버립니다. 약한 머슬 엑서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셔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인티말 레이어에 있는 여러 가지 셀들이 파괴가 되거나 또는 퍼메빌리티가 바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큐트 페이즈 때 가능하면 치료를 빨리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치료도 어그레시브하게 시노바이티스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엔세이드나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레스팅 이제 노멀, 이게 아스라이티스가 있을 때는 오히려 나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상인 관절에 있을 때는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잘 안 됐을 때 림파틱 시스템이 망가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꼭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료를 하거나 또는 환자들에게 설명하기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퓨전이 있었을 때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 세라피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인젝션 세라피는 대표적으로 하이루로닉 액시드와 콜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두 가지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에 대해서 국제학회에서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AAOS나 ACR이나 또는 NIH나 ORZ 또는 이런 굵직굵직한 권위 있는 국제학회들에서 얘기를 하는 건 하이루로닉 액시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도 no recommendation입니다. not recommended입니다. uncertain하다 그러죠. inconclusive하다 그러죠. 콜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inconclusive하다고 AOS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바뀌기는 했지만 ACR에서는 weak하게 recommend 또는 NIH에서는 recommend 또 ORZ에서는 사용해도 좋다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그레이드 C의 recommendation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이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인 것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비던스들을 이렇게 한번 좀 보게 되면 콜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그 에비던스들은 인비트로 데이터들입니다. 즉 콘드로사이트의 바이어빌리티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거죠. 베타메서전이나 덱사메서전 이렇게 쓰게 되면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또 베타메서전 사용했을 때 2010년도에 CORR에 보면은 데드 콘드로사이트가 많이 증가한다. 또 트리암시놀론 이렇게 2016년도에 하게 되면 콘드로사이트 바이어빌리티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 콘드로사이트 카틸리지에 있는 셀을 죽여가면서 이 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퀘스천을 많이 내고 있고요. 또 인비보 휴먼한테 사용했을 때도 중요한 페이퍼들이 썩 좋은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NEJM 2020년도에 NEJM에서는 피지컬 세라피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피지컬 세라피가 맞느냐, 또 이제 환자가 얼마나 피지컬 세라피를 잘했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이 스테로이드보다 피지컬 세라피가 좋다. 또 자마에서는 2017년도에 이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이 카틸리지 볼륨을, 이거 MRI로 쟀습니다. 그래서 카틸리지 볼륨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좋지 않다 하는 그런 페이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좋다 얘기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리마톨로직 디지즈, 애널 서브 리마톨로직 디지즈에서는
메칠 프레드니솔론 갖고 해봤더니 통증 감소가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트리암시놀론 사용을 해서 13주까지 플라시보에 비해서 훨씬 좋다 하는 얘기고, 또 이 류마톨로지 저널에서는 90명의 환자에서 했을 때 적은 용량보다 많은 용량을 주게 되면 더 오랫동안 통증 감소에 긍정적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 트리암시놀론하고 프레드니솔론하고 그 비교를 해보니까 양쪽 다 스테로이드가 페인 릴리브에 모두 다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페이퍼를 내고 있고요. 또 이런 아스라이티스 리마티즘이라는 좋은 저널에서도 페인 서브스케일 감소되고 펑셔널 이 임프루먼트 보였고, 류마톨로지라는 데서도 ORG 리스판스가 좋았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프로덕트마다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제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녹지 않는 제제, 그다음에 녹는 제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녹지 않는 제제는 말 그대로 녹지 않기 때문에 액션 듀레이션이 오래 가고요. 액션 듀레이션 오래 남아 있고 오랫동안 컨티뉴어스 릴리즈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메칠 프레드니솔론을 제일 많이 쓰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트리암시놀론 ER 제제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길게는 24주까지 가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녹는 제제들, 솔루블한 제제들은 말 그대로 워터 솔루블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없어지더라. 액션도 빠르지만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애드버스 이펙트는 제일 많은 시리어스한 게 이제 플레어링이죠. 주사하고 난 다음에 심하게 붓고 통증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포 피그멘테이션, 이 팻 아트로피와 함께 하이포 피그멘테이션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한테 미리 사이드 이펙트를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시스테믹 이펙트는 거의 없지만 두 가지, 글루코스 레벨을 주사한 다음에 한 일주일 내에 글루코스 레벨을 심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줘서 준 다음에 아드레날 프로블렘을 시름에 코티졸 레벨을 올리기 때문에 아드레날 프로블렘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가려서 인젝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인비트로에서 콘드로사이트 바이빌리티에 분명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인비보에서 휴먼 스타디에서 그렇게 썩 좋은 데이터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베네핏은 이피전이 조인트 데미지와 머슬 웨이스트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이펙트를 생각을 했을 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엔티 인플라마토리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네핏과 함 이펙트를 잘 가려서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적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루닉 엑시드입니다. 하이루닉 엑시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썩 좋게 얘기하는 그런 레코멘데이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레코멘데이션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루닉 엑시드는 워낙 오래된 제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터디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모드 오브 액션은 콘드로사이트나 시노비오사이트에 여러 가지 셀 서피스에 있는 리셉터에 바인딩을 합니다. CD44, 그다음에 람, 하스2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진 리셉터입니다. 이런데 붙어서 여러 가지 이런 이펙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콘드로 프로텍티브한 이펙트입니다. 이렇게 하이 몰리큘은 통과를 못하지만 로우 몰리큘은 카틸리지 베리어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콘드로사이트에 직접 리셉터에서 붙어서 여러 가지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보이거나 또는 그 주위에 있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랑 같이
싸매어져서 콘드로사이트를 코팅함으로써 또 콘드로사이트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하이어루닉 엑시드의 모드 오브 액션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퍼블리시된 건데요. T1 로를 사용을 해서 카틀리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사를 하이어루닉 엑시드 인젝션 전에 거보다 인젝션 후에 T1 로의 인텐시티가 감소했다. 즉 하이어루닉 엑시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슈퍼피셜 파텔라 부분에 인젝션 6주 후 3개월까지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아졌다 하는 그런 페이퍼를 보이고 있는 거 봐서는 이게 엔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도 있지만 그러면 시사도아 이펙트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콜티코스테로이드도 여러 가지 제제가 있지만 하이어루닉 엑시드 제제도 여러 가지 제제가 있습니다. 크게 나뉘어서 제조 방법에 따라서 박테리아를 이용한 퍼멘테이션 테크닉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제제, 또 아비안, 그러니까 닭벼슬을 해서 추출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제제도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좋다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어루닉 엑시드는 코티코스테로이드보다 액션이 천천히 나타나고 대신에 좀 더 오래 간다 하는 그런 결과가 여러 페이퍼에서 퍼블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도 다르지만 몰리큘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셀의 리셉터에 이렇게 하이어루닉 엑시드가 리셉터에 붙어야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로우 몰리큘러 웨이시면 채 다 붙질 못하고 너무 큰 몰리큘러 웨이시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방해를 해서 리셉터에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의 몰리큘러 웨이트를 갖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적당한 사이즈가 얼마냐 하는 그런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는데 2016년도에 이런 사이즈를 구분을 해서 3000 킬로달턴 이하, 또 3000 킬로달턴 이상, 또 1500 킬로달턴 이하, 또 그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몰리큘러 웨이트를 나눠서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클리니컬 데이터는 모더레이터나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를 갖는 것들이 클리니컬 데이터가 좋았다 하는 것이고요. 사이드 이펙트는 아까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퍼멘테이션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이 제제가 아비안에 의한 방법보다 훨씬 더 사이드 이펙트 플레어링이 인젝션 후에 포스트 인젝션 플레어링이 더 적었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 거 봐서는 하이어루닉 엑시드 프로덕트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국내 유통이 되는 하이어루닉 엑시드 제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봤더니 놀랍게도 한 80여 개 이상의 하이어루닉 엑시드 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제제를 빼놓고 이 세 가지 제제는 BDDE를 이용을 해서 하이어루닉 엑시드를 크로스 링킹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량일 것이고요. 이쪽은 저분자량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도록 하고요. 이거는 한 번 맞는데 6개월 간격이라는 거를 심평원에서 아마 조건으로 제시한 그런 제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 어느 제재를 받으래도 분자량이 얼마이라고 내놓은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어느 몰리큘러 웨이트에 해당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콜티코스테로이드와 하이어루닉 엑시드는 언제 사용하느냐? 콜티코스테로이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력한 엔티인플라마토리 액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용을 하고요. 하지만 이펙트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이어루닉 엑시드는 엔세이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랄 엔세이드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엔티인플라마토리 에이전트고 시사도와 이펙트를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액션은 늦게 일어나지만 듀레이션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이피점인 환자들한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알루로닉 엑시드의 그 이펙트는 이 페이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콜티코스테로이드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그런 결과를, 물론 5주 힘, 인젝션 한 지 5주 후입니다. 좋다는 그런 페이퍼를 냈고요. 이런 인젝션은 다른 엔세이드보다 훨씬 더 좋다는 그런 결과를 낸 페이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그럼 다시 이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서 인젝션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퍼블리시된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가이드라인은 2010년대 초반이고요. 이건 2018년대 가이드라인 나온 겁니다. ORG,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리서치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입니다. 아마 OA에 관련된 학회로서는 가장 큰 그 전문화된 학회라고 볼 수 있고요. ACR,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리마톨로지, AOS에서 한 것을 보면 콜티코스테로이드는 ORG에서는 쓸만하다. 그 다음에 ACR에서는 상황 봐서 쓸만하다. 근데 AOS는 인컨클루시브하다 했습니다. 하이알루로닉 엑시드는 이렇게 했지만 세 기관에서 모두 다 이게 권할만하지 않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ACR에서는 과거에 이런 또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OA 환자에서 페인이 있을 때 그것이 심하면 모더레이트 또는 시비하게 심하면 엔세이드를 사용하거나 하이알루로닉 엑시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인젝션을 사용하거나 어큐트한 니페인이 있거나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하이알루로닉 엑시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 가이드라인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럴 엔세이드의 애드버스 이펙트가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들 또는 non pharmacologic 트리트먼트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엔세이드 사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또 아스로플라스티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하이알루로닉 엑시드의 인젝션은 권할만하다 이렇게 레코멘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피전이 있었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끔 저희들을 당황시키는 그런 일이 이런저런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피전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 한 세 가지를 생각을 우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을 못 찾아내고 있는가. 특히 이제 카틀리지 리전이 대표적인데요. 대개 인퓨전이 잘 안 되는, 카틀리지 리전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인퓨전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안티인플라마토리나 다른 트리트먼트가 적절하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이러저러한 방법을 다 했을 때도 안 되는 거는 이게 림파틱 채널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쓰는 거와는 달리 다른 무슨 방법이 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문헌상에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피로놀락톤입니다. 상품명으로는 알닥톤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이데마터스 컨디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약한 다이ure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데마가 생기거나 또는 그게 이제 심장에 의한 거나 또는 리버에 의한 거나 이데마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2016년도에 호주에서 환자한테 사용하는 결과 엔세이드 사용한 거, 또 콜드 컴프레션 한 거, 플라시보 한 거 해봤더니 모든 것보다도 스피롤락톤을 사용한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 펜토산 폴리설페이트 소디움이라는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약인데요. 1999년도부터 이런 페이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라이티스가 일어났을 때 이런 아스라이티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이클들을 이 PPS는 여러 군데서 블록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 연구 결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엔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를 발휘를 해서 인터루킨 1이나 TNF를 억제하고 또 이런 디그레데이션 엔자임을 블록을 하고 하는 그런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21명의 환자들한테 나가사키 대학에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전 환자에서 하이드리 아스로시스 이피전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페이퍼를 퍼블리시한 바가 있습니다.
PRP하고 스템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핫 이슈이면은 분명한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포지티브한 이펙트가 있고 네거티브한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컨센서스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네 번째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PRP에 대한 네거티브 이펙트를 보이는 그런 저널이고요. 스템셀에 대한 포지티브 이펙트를 보이고 있는 저널, 네거티브 이펙트를 보이고 있는 저널들을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아주 인트랙터블한 메디케이션에 또는 피지컬 세라피에 잘 듣지 않는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터리를 막는 것입니다. 아터리얼 마이크로 엠볼리제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센딩 제니큘라 아터리를 하거나 또는 인피리어 제니큘라 아터리를 하거나 미디안 제니큘라 아터리를 어느 아티큘을 한 군데 혹은 두 군데를 아터리를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터리오그라피를 하게 되면 이게 브러쉬 모양으로 이렇게 하이퍼바스큘라처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페인의 원인이 되고 또는 이피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엠볼리제이션을 시켜주면 깨끗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인이 심하게 있는, 특히 이제 계단 오르락 내려갈 때 페인이 심하게 있는 환자 또는 이제 그 토탈리를 했는데 그 토탈리를 해야 되는 아주 심한 디저너티브 아스라이티스, 그렇지만 이제 토탈리를 거부하는 그런 환자들이죠. 그런 환자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토탈리를 했는데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페인이 있거나 이피전이 있는 환자들, 또는 이런 앱노멀 센세이션을 보이고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그 이피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간략하게 썸머리를 하게 되면 이피전이 왜 생기는가? 아터리얼 페이즈 또는 비너스 페이즈 또는 림파틱 그 채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피전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그 정상 피지올로지와 패솔로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인트라아티큘러 이피전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코디셉스 아트로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인트라아티큘러 카틀리지에 멜뉴트리션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인플라메이터리 팩터를 많이 분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카틀리지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하이로닉 엑시드나 루브리신을 바깥으로 많이 뿜어져 나가게 퍼메빌리티를 떨어뜨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조인트 안에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인트라아티큘러 이피전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에디큐트한 트리트법을 그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학회에서 권위 학회에서 아주 스트롱하게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치료법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공존을 하는데 그런 밸런스를 잘 봐서 여러분들이 치료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이피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림파틱 채널에 문제가 있는 그런 그 패솔로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자를 대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환자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